자소서를 쓸 때 팁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 2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QC 직무 특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ST젠 바이오 공고를 같이 보면서 실전에서는 어떤 게 있나 이런 것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오늘 라이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2부에서는요 ST젠 바이오 2026년 상반기 대규모 인재 채용 이거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치 않아요 여러분들. 심상치 않습니다. 왜 심상치 않냐면은 제가 오늘 아침에 글을 썼는데요. 이전에 연말에 대웅제약 채용 공고가 있었습니다. 대웅제약 채용 공고 때도 대규모 채용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직무를 두었고 실제로 이번에 친구들한테 들어보니까 한 300명 정도가 딱 모였다고 합니다. 신입사원이. 엄청나죠? 네. 그 정도면은 거의 삼바급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분이 진짜 엄청나게 뽑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럴 때 가야 됩니다. 그럴 때 가야 되거든요. 기회가 있을 때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회가 흔치 않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대규모라고 써놓는 게 저는 이런 걸 처음 봐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충격을 받고 아침에 바로 글을 올린 겁니다. 제가 아무리 오늘 일부 내용인 QC 직무 특강 요거를 이제 예정은 이었지만 라이브 일정이 이번 주 낼 수가 없을 것 같고 일정이 어려운데 싶어가지고 그냥 오늘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건 정말 기회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대웅제약 있는데도 안 쓴 친구들 그리고 어설프게 쓴 친구들 이런 분을 한두 명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 기회도 놓칠 여러분들을 생각을 하니까 이거는 내가 무리해서라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보면요 이거에 왜 심상치 않다고 느꼈냐면은 이 직무 자체가 굉장히 다채롭게 다양하게 나온 겁니다. 여기에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QC를 QC라고 쓰는 게 아니라 QC 중에서도 굉장히 세분화가 되어 있고 그 QA도 세분화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눈치 싸움, 눈치 게임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눈치 게임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12월에 떴던 롯데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도 눈치 게임에 성공한 친구들이 잘된 케이스들이 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눈치 게임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제가 할 만한 그런 인사이트도 드릴게요. 이번에는 아쉬운 거는 자소서닷컴에 이게 없더라고. 그게 조금 아쉬워요. 그게 조금 아쉬운데 자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집 부문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채용 연계형 인턴 우리는 이거 위주로 이제 지원을 해야 될 겁니다. 물론 경력직 분들은 밑에 쭉 내려가면은 경력직이 나와 있으니까 경력직에 집중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생산 QC QA 위주로 좀 볼 건데요. 공고를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지금 몇 개야 여러분들. 미생물 품질 관리 근데 전문 학사죠. 지금 전문 학사분도 계시니까 좀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어차피 겹치는 내용이니까요. 근데 이걸 보면은 일단은 전문 학사 그리고 또 이제 EM 미생물은 일단 시험과 EM으로 나눠놨네요. 여기 회사는 미생물 시험, 무균 시험 여기에 나와 있죠. 시험을 하는 것과 EM을 하는 거 이렇게 나눠서 이제 여기서는 공고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무균 시험, 바이오버든, 엔도톡신 시험을 하는 사람과 그리고 환경 모니터링을 할 사람 이렇게 구분해서 뽑는구나. 전문 학사의 경우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것도 이게 이제 한 카테고리죠. 품질 관리 IPC랑 원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IPC랑 원자재 이제 보이죠? IPC QC 원자재 QC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IPC랑 원자재가 이게 뭐에 따른 구분이죠? 아까 제가 검체가 뭘 하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는 검체에 따라서 이렇게 따로 파트를 구성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IPC랑 원자재만 하는 파트가 따로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전문학사 그리고 학사 이렇게 나눠서 뽑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품질관리 제품이라고 하는 건 완제품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제품 완제품 안정성 시험 이거에 대해서 하는구나. 검체에 따라 구분됐다. 이제 보이죠 여러분들? 보이잖아. 너무 쉽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미생물 QC가 따로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이렇게 나와 있죠. 밸리데이션 직무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품질에 속합니다. 다 품질이죠.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게 다 품질이고요. 품질 안에 밸리데이션 팀이 따로 있네요. 그리고 QA가 있습니다. 여기는 QA를 이렇게 나눴네요. 오버사이트로 나눴어요. 오버사이트라는 게 있고요. 오버사이트도 이렇게 학사와 전문학사 나눠놨고, 그리고 디스포지션이라는 거를 따로 나눠놨습니다. 디스포지션, 그리고 오퍼레이션이란 게 있네요. 오퍼레이션이란 게 있고, 그 다음에 약사가 있습니다. 네, 약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품질 정책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DI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여기까지가 이제 품질, 그리고 밑에가 제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오버사이트라는 건 뭐냐면은, 오버사이트는 보통 현장 점검 같은 걸 할 때 오버사이트라고 해요. 봐봐요. 제조 공정진 품질 관리의 오버사이트 일정 관리. 그러니까 제조 공정 그 생산팀에 대한 거, 그리고 QC팀에 대한 오버사이트. 그러니까 점검을 가는 겁니다. QA가. 그래서 얘네 잘하고 있나, 깨끗하게 하고 있는지, 절차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부서가 따로 있구나. ST젠 바이오에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디스포지션 자체가 어떤 건지 저도 이거 단어 자체는 생소한데요. 이걸 자체로 봤을 땐 제품 담당자, 그리고 제품뿐 아니라 라벨과 보관 검체 관리, 그리고 BR, TR 검토 등 품질 보증 업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부서가 따로 있구나. 그러니까 오버사이트 외적인 걸 좀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QA 업무 중에서도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이 있다. 그래서 오퍼레이션이 뭐냐면은 일탈, 변경, 카파 이런 것들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은 이제 QMS 파트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 것을 이제 구분을 해놓은 거죠. 사실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게 너무 헷갈려요 하는데, 여러분들 열린 마음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왜냐면은 회사마다 이 구분을 다 다르게 해요. 네. 그래서 어떤 회사를 보면은 이게 여기가 있고, 이게 이 업무가 여기가 있고 막 이러는데, 그거는 회사에서 어떻게 그냥 분배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 공채의 특징은 이렇게 세분화가 돼 있다는 거예요. 세분화가. QA도 엄청나게 세분화가 돼 있죠. 그냥 QA 그냥 뽑는 게 아니라 세분화해서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 싸움이 벌어질 수가 있고, 그 중에서도 TO가 적은 곳에 내가 서류 합격이 잘 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약간 분산이 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품질 정책에 대한 거, 그래서 가이드라인 모니터링하고 허가 관련 업무 수행하는 거, 이것도 사실 보통은 그냥 QA라고 해요. 네, QA의 업무입니다. 그리고 DI는 요거는 이제 전문학사 이상을 뽑네요. 네, 데이터 인터그리티를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런 게 이제 품질 쪽이라고 이제 대략적으로 봤고요. 하나하나는 이따가 볼게요. 그 다음에 제조를 보면은 여기에 업스트리밍, 그래서 배양이죠. 이게 배양이라고 보면 돼요. 배양에서도 일단은 이렇게 학사랑 전문학사를 뽑게 되고요. 잘 보이죠? 그 다음에 다운스트림입니다. 정제예요. 정제 같은 경우에는 이것만 뽑네요. 전문학사 분들만 뽑습니다. 이번에 전문학사 분들이 굉장히 많이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굉장한 기회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DP는 자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DP는 자 보면은 전문학사랑 그리고 학사 이렇게 뽑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DP도 이제 충전이 있고 컴파운딩, 조제 공정이 따로 있는 거예요. DP가 이렇게 두 가지로 보통 나눠지거든요. 여기서는 DP도 여기까지 세분화를 한 겁니다. 충전을 따로 보겠다, 충전 작업자를 따로 보겠다, 그리고 조제 담당자를 따로 보겠다. 근데 조제는 또 이제 이렇게 전문학사만 있네요. 그리고 DP, 이물검사 작업자를 따로 뽑는 겁니다. 이물검사 작업자를 따로 뽑고요. 그리고 이물검사에 있어서 학사도 따로 뽑게 되네요. 네, 학사도 따로 뽑게 됩니다. 그리고 SCM 물류, SCM 물류는 전문학사분을 뽑게 되고, EHS 산업 안전 관련 자격증이 필요한 EHS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학사 뽑고, 설비 관리 전문학사 뽑고 이렇게 되네요.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훑어봤으니까 품질하고 생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부터 가시죠. 전문학사, 시험, EM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학사는 안 뽑네요. 미생물 품질, 미생물 QC에서 학사는 따로 뽑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공부하는 겸 한번 빠르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생물 QC가 이렇게 시험하는 것과 그리고 EM 하는 거 이렇게 두 부류로 STgen 바이오에서는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라냐? 미생물 시험은 아까 보여준 항목들이 있는 겁니다. 엔도톡신, 바이오버든, 무균 시험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림스 및 분석 장비 활용 숙련자라고 돼 있는데 림스라는 게 아까 시험 결과를 처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시스템을 이제 해본 사람을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험자가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분석 장비를 써봤는지, 그래서 실험이나 이런 걸 좀 해봤는지에 대한 걸 좀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 업무가 이렇게 나와 있죠. 주요 업무 일단은 봐볼게요. 미생물 시험 수행, 얘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기록 및 림스 관리 말씀드렸고요. 시험법의 검증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AMV라고 나와 있는데 MV라고도 하고 AMV라고도 하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시험법의 검증을 MV를 한다. 그리고 밸리데이션 업무 지원, 그래서 지원 업무도 밸리데이션 관련해서 업무 지원도 하게 되고 QMS도 업무 지원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전문 학사다 보니까 업무 지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QMS는 뭐가 있다? 일탈 변경 카파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QC든 생산이든 QA든 이 QMS 업무를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시험 장비, 자재 관리, 청정구역, 청소, 소독 같은 걸 하게 된다. 이런 것들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잘 이해가 되죠? 공고가 다 해석이 되는데 우리가 배운 걸로, 그죠? 이것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여기 EM 같은 경우에는 무균구역 제조소 환경 모니터링 작업 경험자. 결국에는 EM 작업 경험이 있는 사람을 우대한다고 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대 근무 가능자라고 써져 있기도 하죠. 자, 주요 업무 보면은 EM 한다. 그리고 무균공정 시뮬레이션 참여 및 밸리데이션 업무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무균공정 시뮬레이션이라는 거는 APS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무균공정을 검증하는 밸리데이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APS라고 보통 하는데 어세틱 프로세스 시뮬레이션, 무균 공정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APS고 그게 무균 공정이 이 공정 자체가 무균으로 정말 진행이 되는지 확인하는 그런 밸리데이션 업무다. 그리고 그걸 할 때 EM을 해요. 무조건 EM을 하기 때문에 그때 똑같이 EM을 참여하게 된다. 이런 걸 보면 되겠고요. 마찬가지 내용이고 마찬가지 내용이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품질관리 IPC 원자재 한번 볼까요? IPC 원자재 전문학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학사 보면요, 이화학 시험 유경문자, 그리고 신입 학사에서도 보면은 업무 내용에 이화학 기기 분석 시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IPC 원자재는 보통 이화학 기기 분석 위주로 진행을 하겠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업무 내용에 있어서 원자재, 원자재 및 IPC에 대해서 검체 시험을 하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 해석되죠? 이화학 시험 하는구나. 기기 분석 뭐 한다? HPC나 GC나 UV 비저블, FTIR 이런 것들 다루겠구나. 이런 것들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시험 설비에 대해 유지 관리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GMP 문서 작성, 시험 기록서라던가, 그리고 SOP라던가 이런 거 한다고 했죠. 레코드 기록한다고 했죠. 시험 기록서예요. 이런 게 기록을 하는 거, 레코드 관리하고,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및 베리피케이션을 수행한다. 여기서 이제 밸리데이션이란 건 MV를 얘기하는 겁니다. MV를 하게 된다는 거고, 자, 베리피케이션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베리피케이션은 그냥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밸리데이션보다 조금 약한 검증의 개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얘가 강도가 세면은 얘는 좀 더 약한 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둘 다 밸리데이션 그 검증의 의미가 담겨 있고요. 얘가 좀 더 약한 거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베리피케이션 정도 진행을 한다. 이 개념이 왜 있냐면 밸리데이션 하기는 너무 지금 시간이랑 자원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그 판단이 될 때 베리피케이션이라는 걸로 좀 간소화해서 검증을 하는 그런 절차를 현업에서는 많이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통계 활용 능력자, 이런 데이터를 관리하고 레코드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통계 활용 능통자는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능력 우수자, 학사 보고 있어요. 외국어 능력 우수자 돼 있는데 STgen 바이오도 해외 고객사나 해외 규제 기관을 대응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도 다 얘기를 드린 것 같네요. 겹치죠? 네, 두 개씩 겹칩니다. 이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또 많이 되죠. 제품에 대한 건 뭐다? 제품을 하는구나.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네요. 예, 마찬가지고, 자, 제품, 완제품, 안정성 시험 같은 걸 한다. 완제품, 제품, 완제품, 뭐 안정성 시험 이렇게 적혀 있는데 사실 완제품이라고 안정성이라고 보면 되고요. 안정성 시험이랑 완제품 시험 항목이 거의 같다고 했죠. 근데 목적이 다를 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험법 기술 이전 및 밸리데이션 시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시험법 밸리데이션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MV입니다. 근데 기술 이전이 뭐냐? 기술 이전이 뭐냐면은 이 시험법이 기술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시험법 이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시험법의 기술 이전은 시험법을 이전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어디서 어디로 옮기는 걸까?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가 CDMO 기업이기 때문에 고객사의 시험법을 가져와야 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 고객사의 시험법을 여기에 기술 이전 받는다, 인수인계 받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시험 장비, 시약 및 분석 소모품 관리, 요거 말씀드렸었습니다. 아까 1부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쉽죠? 자, QC는 여기까지. 너무 쉽죠?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볼게요. 밸리데이션을 보면은 여러분들 밸리데이션은 일단 검증하는 업무예요. 검증하는 업무인데 여기에 대표적인 업무가 여기에 써 있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게 써져 있어. 장비에 대한 적격성 평가 그리고 밸리데이션 업무를 맡게 됩니다. 장비에 대한 적격성 평가라는 건 뭐냐면은 장비에 대해서 밸리데이션을 하는 걸 장비 적격성 평가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장비에 대해서 검증한다는 건데 왜 검증을 해야 될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진짜 어디 출처도 모르는 싸구려 장비를 들여왔어요. 그래서 이거 잘 될 거야. 이거 잘 돼. 이거 잘 되는 거야. 하면은 여러분들 그거 믿을 거예요? 믿을 수 있나요? 그냥 박박 우겨. 이거 잘 된다고. 그러면 그거 쓸 수 있겠냐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장이라고 쳐요. 근데 싸구려 장비를 들여왔어. 그게 잘 될지 말지 걱정이 돼요, 안 돼요? 네.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검증되지 않은 거는 이거를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GMP가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장비를 들어올 때마다도 걔가 적합한지에 대해서 다 검증을 하고 써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시험법도 마찬가지. 이 시험법을 쓰기 전에 이게 적합한지 확인을 하고 써야 됩니다. 검증을 하고 써야 돼요. 밸리데이션의 개념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장비에 대해서도 그렇고 시험법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공정에 대해서도 그렇고 세척에 대해서도 그렇고 밸리데이션이란 게 대상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뿐 본질은 같아요. 이게 적합한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검증을 하는 그런 업무를 맡게 되고요. 밸리데이션 마스터 플랜이란 거는 이제 이 밸리데이션 이 연간 계획 같은 것들을 작성을 하거나 아니면 이 밸리데이션에 대한 정책, 사내 규정 이런 것들을 작성하는 걸 의미해요. 근데 여기에 수행 및 관리라고 돼 있는 걸 보면 아마 이 VMP라고 하는데 이 VMP가 아마 밸리데이션 일정이 연간 계획이 쫙 기록이 되어 있는 기재가 되어 있는 그런 문서일 겁니다. 그거에 맞춰서 밸리데이션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QA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QA 오버사이트부터 볼까요? QA 오버사이트부터 좀 보면은 QA 오버사이트에서는 자, 영어 1어 능통자 이렇게 되어 있죠. 결국에는 이 영어 1어 능통자, 영어를 쓰는 국가의 사람 그리고 일본어를 쓰는 국가의 사람이 와서 올 가능성이 높고 그 사람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될 상황이 또 많을 수가 있다. 그래서 능통자를 원한다. 실제로 제가 STGen 바이오도 이제 좀 어느 정도 들어보고 알고 있는데 해외대 출신이나 이런 분들이 또 많습니다. FDA, EU 실사 등 동종업계 직무 경험자, 인근 거주자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오버사이트다 뭐다? 현장 점검인데 여기가 정말 잘 하고 있는지 우리 규정에 맞게 잘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걸 관찰하고 점검하는 그런 업무를 오버사이트라고 했고요. 그거에 대한 일정 관리 그리고 수행한다. 수행한다는 건 이제 QC팀이나 생산팀 현장 가서 잘하고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뭐 지적사항이 있거나 보완사항이 있으면 그걸 적어가지고 이제 그 각 팀에 공유하고 이런 것들을 좀 맡게 될 겁니다. 제품 표준서를 관리하고 BRTR 검토 등 품질 보증 업무를 맡게 된다. 결국에는 이제 제품 표준서를 관리하게 되네요. 그래서 제품 표준서라는 건 뭐냐면은 이 제품에 대한 설명서 같은 거라고 보면 돼. 이 제품이 어떤 그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게 어떤 공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는 생산 설비가 무엇이고 시험 항목이 무엇이고 거기에 사용되는 QC 시험 장비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BRTR은 간단히 말하면 제조 기록서라고 보면 돼요. 제조 기록서. 그리고 트렌드에 대한 기록서 이런 것들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조 기록서는 이제 제조 활동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생산팀에서 이 데이터 같은 것들을 제대로 잘 썼는지 그리고 DI 원칙에 맞게 준수하여 잘 작성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그런 걸 검토하는 그런 업무를 맡게 된다. 결국에는 현장과 이 생산 현장 그리고 휴시 현장에 있어서의 관리를 맡게 되는 전체적인 관리를 맡게 되는 그런 부서로 보입니다. 오버사이트는요. 이거 둘 다 마찬가지네요. 전문학사도 마찬가지네요. 전문학사분들도 눈동자를 뽑는다고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 좀 눈에 띄는 거는 교대 근무 가능자는 전문학사에 있기 때문에 교대 근무 가능자라는 거는 교대 근무 한다는 뜻이라고 보면 돼요. 예, 그걸 감안하고 좀 지원을 하시면 되겠고 그 말은 즉슨 여기에는 사람들이 좀 기피할 수도 있겠다. 경쟁률이 낮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포지션 볼게요. 디스포지션이 뭘까? 보면요. 디스포지션, 제품 표준서 MBR, 디스포지션 일정 관리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제품 표준서 아까 말씀드렸고 MBR이 뭐냐면 아까 그 말씀드린 배치 레코드인데 그거에 대한 마스터 배치 레코드라고 해서 그 양식 자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일정 관리를 전체적으로 맡는다. 그리고 라벨과 보관 검체 관리, 그리고 BR, TR 검토 등 품질 보증 업무를 한다. 위의 내용이랑 좀 비슷한데? 자,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업무가 겹치는 게 있으니 그걸 생각해서 좀 지원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어중간하고 참 모르겠다 하는 것들은 사람들이 안 쓸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네, 좀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QA, 오퍼레이션을 볼게요.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QMS 업무들을 맡게 되는 거, 일탈, OS, 카파, 불만, 회수 이런 것들 맡게 되고 동시에 교육 같은 거나 그리고 공급업체 관리, 문서 관리 이런 걸 맡게 되네요. 공급업체 관리를 좀 설명드리자면 우리의 뭐 원료나 아니면 자재나 우리도 구매하는 구매처가 있겠죠. 그걸 공급업체라고도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급업체가 여러분들 출처도 모르는 아무것도 이제 규정도 안 지키는 곳에서 시키면 안 되겠죠. 구매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그 업체를 좀 관리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실사관의 입장이 되어서 실제로 그 현장에 가서 공급업체의 현장에 가서 너네 잘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점검하고 이제 좀 보완사항을 요청하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는 그런 업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그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다 문서화를 해놔야겠죠. 그래서 막 실사관이 물어볼 수도 있겠죠. 여기 업체 괜찮은데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면 그러면 이렇게 문서 공급업체 평가 보고서 같은 걸 전달 드리면서 네 이런 근거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품질 정책이 있습니다. 품질 정책. 자, 영어 1어 우수자 요것도 나와 있고요. 제조업 이거는 이제 허가 관련 업무를 진행한다. 허가 관련 업무를 진행을 한다. 그래서 QA에서도 허가 관련 업무가 필요해요. 결국에는 허가증을 관리하고 허가 규정에 대한 이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면서 뭔가 그거에 대한 변동사항이나 뭔가 규정을 좀 어긋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관리하는 업무 이런 것들을 좀 진행하게 되는데요. 야, 요것만 이렇게 따로 나와 있는 거 보면 얘도 참 제가 볼 때 경쟁률이 좀 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좀 불확실성이 클수록 여러분들이 불안감을 많이 느낄 거고 그러면 안 쓰게 되거든요. 보통 그런 식으로 좀 볼 수가 있겠네요. 허가 관련 업무 수행 할 수 있지. 가이드라인 모니터링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업무도 있긴 하거든요. 이런 가이드라인을 모니터링하고 이제 전 사내에 그런 가이드라인 모니터링한 그 것을 좀 정리해서 좀 공유해주는 그런 업무도 있거든요. 아마 그런 업무도 수행을 하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 다음에 DI는요. DI 관리, 오디트 트레이 검토 이렇게 나와 있고 데이터 관리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20계열 이렇게 써져 있죠. GMP 컴퓨터 시스템 유지 보수를 위한 현장 출입 및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업무 수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결국에는 DI 원칙을 준수시키기 위해서 그거에 맞게 컴퓨터 시스템 같은 것들을 관리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디트 트레일이 적합하게 잘 생성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진행을 하게 되겠네요.
여기 보면은 현장 출입한다고 돼 있죠. 그러면 현장에 들어가. 그래서 해당 컴퓨터 시스템의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그러니까 운영자 역할을 권한을 부여받고 이 데이터가 지금 적합하게 잘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오디트 트레일은 잘 나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그런 업무처럼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으로 가볼게요.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품질이었네요. 어질어질합니다 지금. 자, 생산 바로 들어갈게요. DS 제조. 자, 배양이라고 했죠. 자, 배양은 이렇게 나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배양 업무 한다고만 써져 있어요. 그리고 배양의 설비랑 작업장, 그러니까 제조 그 환경이죠. 작업장, 작업장에 이제 설비랑, 그리고 여기 유틸리티 같은 거랑, 그리고 여기에 청결 상태, 청정 환경을 유지하는 청정도 유지, 약간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가 1주차에 생산팀 업무 얘기 들었는데 그거 하는 거예요. GMP 규정 준수해야 되죠. 환경 관리해야 되죠. 그다음에 생산 업무를 하는데 이제 배양 파트니까 배양 공정 업무를 하는 겁니다. 너무 쉽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교대 근무 가능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배양 공정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배양 설비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DS 제조 업스트림 이거 뭐야 배양도 볼게요. 마찬가지네요. 근데 해외대에 선호한대요. 대놓고 해외대에 하기 취득자는 저는 처음 보네요. 해외대 사람들 선호한다고 합니다. 생산팀도 해외 규제기관이나 이런 분들을 대응해야 될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어 가능 우대하는 것 같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운스트림 정제공정 볼게요. 정제공정도 거의 비슷하고요. 영문 기술 문서 이해 및 작성 가능자. 영문 문서를 쓸 수 있고 작성을 가능하냐. 그리고 규제기관 실사 경험자.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은 정제라는 것만 빼고는 다 같습니다. 그 다음에 DP는 이제 충전과 그리고 컴파운딩 이렇게 나눠졌고요. 이물검사까지 있었습니다. 이물검사, 컴파운딩, 그리고 충전 이렇게 있는데 사실 꽂히라고 하면은 충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난 진짜 생산 가야겠어. 근데 생산 중에서도 뭔가 진짜 좀 안 몰리는 곳으로 하고 싶다 하면은 DP 충전 저는 추천합니다. 네, 추천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커리어로서도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많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바이오 의약 제품 생산 경력자, 바이알이나 시린지, 바이알이나 시린지를 이제 충전하는 공정을 맡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경력자를 우대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무균실 작업 경험자 이렇게도 나와 있네요. 그래서 경험자 일단은 나와 있었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충전 작업자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무균에 대한 겁니다. 무균. 그래서 무균이란 키워드를 여러분들은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무균과 관련해서는 EU GMP Annex 1이라는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무균 의약품 환경에서 무균 공정 환경에서는 어떤 걸 주의해야 되고 복장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해 가면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DP QMS 관련 업무라고 써 있는데 똑같은 거죠. QMS 업무를 하는 겁니다. 충전 준비 작업 하죠. 충전 준비할 때 여러 가지 작업을 하게 돼요. 충전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 설비를 사전에 좀 세팅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생산 작업을 좀 진행하게 되고요. 컴파운딩, 여러분들 이거를 다 잘 이해 못하겠으면은 바이오 약품의 DS, DP 공정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 순서로 보면요, 컴파운딩부터 하고 그 다음에 충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물 검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포장을 하면은 완제 의약품이라고 하는 게 DP라고 하는 게 완성이 되는 프로세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충전 앞단에 하는 컴파운딩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 컴파운딩, 포뮬레이션, 컴파운딩 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무균실 작업 경험자 똑같이 우대를 하고요. 그리고 원액 해동, 원액이 뭐냐면 DS를 의미해요. DS. 그래서 DS를 이제 꽝꽝 얼려져 있는 거를 해동하고, 그 다음에 버퍼를 제조하고, 이런 것들을 버퍼를 제조한 다음에 둘을 섞습니다. 약간 이런 업무를 맡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물 검사를 볼게요. 이물 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전문학사, 학사로 또 나눠지죠. 그래서 이물 검사 부분에서 포장까지 하게 되나 보네요. 네. 여기에 포장까지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물 검사 포장 경험자를 우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동 이물 검사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계가 이물이 있는지 확인을 해줍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가동을 한다는 내용이 좀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동 이물 검사 테스트 킷 제작 및 관리. 자동 이물 검사 테스트 킷이라는 게 있나 봐요. 그거를 제작 및 관리한대요. 어쨌든 가서 이제 자동 이물 검사기를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내가 담당을 하게 되면은 요거를 제작하는데, 사실 전문 학사분들은 걱정할 게 없는 게 가면은 이거 간단한 업무일 거예요. 되게 간단한 업무일 거고 그거를 하라는 대로 좀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물 검사 자격 부여.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만약에 여기를 가게 되면은 이제 자동 이물 검사라는 이 개념이 있는데, 이건 기계가 하는 거고요. 사실 기계가 100% 완벽하게 이물을 걸러낼 기술이 아직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물 검사를 하고 뭔가 페일이 나와. 이거 이물 있어라고 나오는데 그게 페일이 아닐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이 또 보통 봅니다. 사람이 한 번 더 봐요. 근데 볼 때도요, 여러분들, 이물 검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공정이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얕볼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물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평가를 해서 검증을 해요. 그게 이물 검사자 적격성 평가라고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자격이 주어질 때 자격 부여라고 이제 명칭을 둡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입사하게 되시는 전문 학사분들은 이물 검사자 자격 부여를 받고 이물 검사, 수동 이물 검사 직접 하는 것까지 또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나머지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빨리 보고 한번 가볼게요. 경력직 분석 PM이요? 오케이. 어딨지? 경력직 분석 PM? 한번 봅시다. 분석 PM 요거네. 경력 3년 이상. 아, 이거 좋은데요? 좀 보자. 여기까지네. 이거 빨리 보겠습니다. 분석 PM,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하는 건데, PM은요, 일단 PM을 어떤 직무인지는 이제 경력이 있으시면은, 잠깐만, 우리 승아님이시구나. 오케이, 접수했습니다. 승아님이시죠? 오케이. 제가 갑자기 탁 머리를 쫙 스쳐 지나가는데, 오케이, 보겠습니다. 자, 이 분석 PM 같은 경우에 어떤 업무일까? 한번 보면요, 바이오 분석법 수행 경험자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이오 분석법이 아까 뭐겠어요? 뭐겠어? SDS 페이지, 일라이자, 웨스턴 블러팅, 그리고 펩티드 매핑, 뭐 이런 것들을 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 걸 해본 사람이 좋다, 그런 사람을 원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분석법의 기술 이전과 밸리데이션 유경험자. 그래서 그 분석법에 대해서 기술 이전, 아까 뭐라고 했죠? 고객사로부터 그 기술을 받는 거, 그리고 그거를 MV까지 해본 거, 그런 사람을 우대한다라고 써져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 주요 업무는 뭐다? 기술 이전이다. 그래서 이 그 분석 PM은 기술 이전을 한대요. 그리고 고객사를 대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객사로부터 분석법을 받으면은 고객사를 대응하면서 좀 기술 이전을 받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시험 규격서 설정 및 문서 관리가 써져 있네요. 시험 규격서 설정. 이게 뭔 뜻이냐면,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1부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분석법이 무엇일까? 시험 항목이 무엇일까? 그리고 기준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은, 규격서를 설정한다는 건, 규격이라는 거는 보통 기준 및 시험 방법을 의미하거든요. 기준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따른 시험 방법을 설정하는 거. 그러니까 그 기준 및 시험 방법을 설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문서화하고 그걸 관리하는 게 이 분석 PM의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기술 이전하면은 정해진 절차가 이게 조금씩 계속 바뀔 수가 있어요. 바뀔 수가 있습니다. 뭐 파라미터를 조금 바꿔야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절차를 확립하는, 최적화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거고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다. 규격서 설정이다. 규격서 설정과 관련된 내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PM 심의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자소로 넘어갈게요. PM 심의 한번 봅시다. 일단은 석사를 우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노다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다들 잘 안 쓸 것 같은데. 석사 우대, 영어 1어 능통자, 그리고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프로페셔널 자격증이 있대요. 요걸 딴 사람을 의대한다고 합니다. 그냥 글자 그대로 읽었네. 예. 근데 뭐 어떻게 해요? 이거는 글자 그대로 읽어야지. 영어 잘하고 1어 잘하는 사람, 영어나 1어 잘하는 사람, 석사인 사람 우대를 한답니다. 그 다음에 대내외 글로벌 CMO 프로젝트 관리, 엔드투엔드 PM이다. 엔드투엔드 PM을 좀 유추를 하자면은, 어쨌든 이 프로젝트를 관리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요, 전체 큰 규모의 프로젝트가 있으면은, 그게, 저는 프로젝트 관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프로젝트가 일단은 기한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 그래서 계획한 일정 내에서 완수가 될 수 있도록 이 프로젝트를 이끌고 가는 게 PM이다. 물론 당연히 거기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는 선에서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는 선에서 기한을 준수를 해야 되는 거겠죠.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이게 팀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QC, QA, 생산, 뭐 아까 봤듯이 QA에서도 막 찢어지고 QC에서도 찢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팀이어도 거기서도 담당자가 또 달라지기도 하고 약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어쨌든 여러 사람이 다 함께 그 각자의 역할을 해내야 이 프로젝트가 완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해서 큰 그림으로 이 각각의 담당자와 팀을 계속해서 이끌어내고 잘 되고 있는지 체크하고 잘 안 되고 있으면 왜 안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고객사랑 또 얘기해보고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고객사에도 PM이 있을 거고요. 우리 회사에도 PM이 있을 겁니다. 그들끼리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될지 대표로 해서 둘이 소통을 하게 돼요. 그러고 그 고객사의 입장을 또 여기에 공유하면서 어떻게 할지 그 내부 방침 세우고 그 다음에 그거를 또 고객사에 또 전달하기도 하고 약간 이런 역할을 또 맡게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여기 돼 있죠? 유관 부서 협업 주도 및 커뮤니케이션 주관 이런 것들 나와 있죠. 네. 이런 업무가 제일 중요한 업무다. 그리고 프로젝트 계약 이행 및 매출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업무는 그냥 글자 그대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글자 그대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는 업무들이 있을 거고 그에 대해서 매출도 관리한다. 뭐 이런 업무 있겠고 그 다음에 키 어카운트 매니지먼트 및 고객 파트너십 강화 고객 파트너십 강화 이런 측면으로 볼 때 결국에는 PM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고객사의 반응이나 고객사의 입장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협상, 설득 그리고 처세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한테 불리한 내용을 고객사에 전달해서는 또 안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 내부적으로 논리를 마련하고 그걸 약간 리딩하고 그거를 또 이제 저기에 전달하고 약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팀이니까 나 혼자 이걸 다 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그래서 그 사수분이나 이런 분들이랑 같이 다니면서 이런 업무를 배우고 이제 내가 나중에는 이런 것들을 주도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21개에 대한 공고를 빠른 시간 안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보려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올라가야 여러분들 이 TO가 분산이 되는 겁니다. 즐겁게 받아들이세요. 즐겁게 받아들이세요. 다음에는 이제 자소서를 볼 겁니다. 여러분들 자소서를 좀 볼게요. 자, 첫 번째 지원하신 직무에 대한 동기 그리고 본인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기술하고 그 다음에 직무와 관련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00자 내에 자예요. 요거는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면 자소서 다큐멘이 없어가지고 제가 가져와서 그런 거고 700자입니다. 자, 요 두 가지 내용을 좀 적으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한 200에서 300자 정도 편성을 하길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게 400에서 500자 정도로 이제 편성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를 쓸 때 첫 번째 첫 문장은요. 땡 직무에 지원한 이유는 어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면에서 제게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쓰길 바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직무 지원 동기를 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는 좀 자유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이제 표준을 양식을 템플릿을 좀 정해드린다면 이 직무에 대해서 알게 된 계기를 꼭 써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점에서 관심과 이제 관심이 갖고 그래서 진로로 결정했다. 이게 글자 수가 짧으니까 요 정도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진로로 결정했고 그다음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루고 싶다. 이런 흐름으로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직무에 지원한 동기는 어떤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제게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두 가지씩 첫 문장을 써주는 걸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직무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언제부터입니다. 그 어떤 점에서 관심을 가졌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키포인트인 게 나와 잘 맞는 점을 얘기해 줘야 돼요. 이거는 내 능력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역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 관심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성향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건 가치관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경험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경험이랑 이게 너무 잘 맞더라, 나는 그래서 어떤 목표를 이루고 싶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또는 내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역량을 잘 펼칠 수 있는 직무라고 생각을 했다, 이런 부분을 좀 써주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직무적 강점 경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질문에서도 좀 나왔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이거에 있어서는 보통은 이 두 가지를 이제 정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내 직무적인 강점 한 개나 두 개를 언급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근데 이 문항에 맞게,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식으로 쓰면 되냐면, 좀 다 잘 보이죠? 제 전문성은 어떤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제 어떤 걸 얼마나 많이 하면서 이런 전문성을 길렀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강점을 언급을 해주고요. 근데 강점이란 걸 내가 뭐라고 썼어? 전문성이라고 썼죠. 왜? 문항에서 전문성이라고 이제 썼잖아요. 그래서 이 전문성이란 거에 맞춰서 표현을 통일시키는 겁니다. 이런 거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전문성을 길렀습니다 하고, 이 전문성을 기른 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뭐뭐 해봤다, 뭐 어떤 걸 배운 과정, 또는 뭐 문제 해결력이라고 쓴다면 문제를 해결한 경험 등을 좀 기재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육을 수강해서 실습 교육 수강한 걸 쓰세요. 네, 좀 디테일하게 쓰면 됩니다. 어떤 물질을 분석했고 어떤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서 어떤 걸 배우고 느꼈다, 그래서 어떤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 배운 점과 느낀 점까지 써주고, 그 다음에 이게 입사 후 회사에 또는 이 직무에 어떤 기여를 하겠다, 이런 메시지로 좀 전달을 해줬으면 좋겠다, 작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볼게요. 동기는 두 가지식으로 얘기해주고, 알게 된 계기와 어떤 점이 잘 맞았고, 이걸로 이 직무를 결정을 해서 어떤 목표를 이뤄나가고 싶고, 그래서 내가 전문성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고 이걸 기르기 위해서 어떤 걸 해왔고, 그래서 거기서 뭘 배웠는지 좀 디테일하게 써주고, 그 다음에 어떤 걸 결정적으로 느끼고 배웠는지 써주고, 그 다음에 기여점, 입사 후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까지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내용으로 좀 얘기를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사실 여러분들 이 문항은요, 다른 기업 자소서 뿌시기 시간에도 있었던 거라서 좀 스피디하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빨라, 이렇게 느끼셨다면, 뭐 한미약품이나 아니면은 뭐 녹십자나 제 그 과거 영상을 보면서 이제 쓰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비슷한 문항이 다 있거든요. 사실 두 번째 문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1번하고 2번에 대한 거는 어느 회사나 좀 있어요. 네. 둘 다 한미약품에 둘 다 있을 거예요. 한미약품에 둘 다 있을 거라서, 만약에 이 두 개를 이제 좀 자세히 보고 싶다 하면은 한미약품 것도 같이 보면서 자소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요거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서는요, 자, ST젠 바이오에 입사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이냐? 회사 지원 동기에 대한 거죠. 네, 지원 동기에 대한 거. 그리고 입사 후 기대하는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해달라. 입사 후 포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도 회사 지원 동기 뭐 300자에서 400자, 그다음에 입사 후 포부에 대한 거 이제 300에서 400자인데 200에서 300자로 하고, 요거를 한 400에서 500자로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문장이 있죠. 두 가지씩 첫 문장으로 또 쓰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요즘은 두 가지 첫 문장으로 제가 ST젠 바이오에 지원한 이유는 어머머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이걸 얘기를 못해요. 요즘 그 첨삭을 받으러 오시는 친구들도 다 이거 결론 얘기해봐 하면은 약간 이런 거 약간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은 자소서를 쓸 때 팁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해두고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정해두고 써야 됩니다. 이 두 가지씩 첫 문장을 정해두고 쓰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여러분들 글이 산으로 갑니다. 산으로 가. 이거를 정해두고 쓰지 않으면은 이거 나왔다가 저거 나왔다가 요거 나왔다가 저거 나왔다가 막 뒤죽박죽이 되거든요. 정해두고 쓰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제 첫 문장으로 뭘 쓰냐면, 제가 기대하는 제 역할은, 아니면 제 꿈은 어떤 것입니다, 뭐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에서 역할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걸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다시 회사 지원 동기로 좀 넘어가 보면은 지원한 이유에 대해서 첫 문장을 얘기해 주라. 그래서 제가 보통 얘기하는 것은 회사를 이제 선택하는 나만의 기준을 언급해라. 한 두 가지 정도를 추천하죠. 어떤 것 때문에. 그래서 그 선택의 이유를 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래야 되기 때문이다. 근데 그 선택의 이유가 이런 게 될 수 있어요. 내 목표를 위해, 아니면은 내 가치관이나, 아니면은 내 그 직업관 위해, 직업관 때문에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이 회사를 와야 되는 나만의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라고 쓰지 않을게요. ST젠 바이오라고 쓸게요. 또는 관심을 가진 나만의 이유, 이런 걸 쓸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회사를 선택하는 나만의 기준을 언급하고 그 기준에 대한 이유라고 보면 돼요. 기준에 대한 이유. 그 다음에 그거에 있어서 이 회사의 특징을 언급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준에 매칭되는 특징, 이 회사에서 3번에서 언급한 걸 실현해 나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제일 무난한 회사 지원 동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A랑 B 때문에 A랑 B를 보고 회사를 지원하는데 ST젠 바이오가 A, B의 기준에 맞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직설적으로 기준에 맞고요, 막 이렇게 막 내가 갑에 있는 것처럼 쓰지 마세요. 네. 저는 이게 정말 좋다. ST젠 바이오의 이런 면과 이런 면을 보면서 이게 정말 부합된다고 느꼈다. 그래서 저는 이런 ST젠 바이오에서 어떻게 실현해 나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쓰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입사 포부 같은 경우에 내 포부를 일단 얘기를 해주세요. 포부이자 목표, 꿈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한 나만의 계획을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QC 직무 이제 일부에서 얘기할 때 어떤 걸 말씀드렸었냐면, 일부에서 얘기할 때 그 뭐 리스크를 사전에 도출해서 뭐 어떻게 한다거나, 뭐 시험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좀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여기에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포부에서 내가 언급하는 포부는 뭔가 내가 정말 되고 싶은 사람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네, 내가 정말 되고 싶은 사람, 내가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곰곰이 잘 생각해보고 기재를 해볼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3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동아 소시오 그룹 코어 밸류 중, 이게 또 요게 어려운 부분이죠. 사실 동아 소시오 그룹 코어 밸류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를 선택하고 그 이유와 관련된 본인의 경험에 대해 기술해 주세요. 자,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가 뭔지 선택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선택 안 하는 친구 너무 많아. 이 네 가지를 결합해서 쓰려고 하는 친구도 있고요. 뭘 선택했는지 안 보여주는 친구가 있거든. 근데 첫 문장에 그냥 써주라 이거야. 네. 이런 식으로 좀 써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유를 써주세요. 그 다음에 저는 이러한 밸류를 실현하며 어떠한 성과를 낸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이제 이게 한 문단, 첫 문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경험 썰을 푸는 거예요. 경험 썰 풀기. 아시겠죠? 경험 썰 풀 때는 이제 보통 이제 스타 기법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쓰는 이제 이 재취업만의 비법이 있다면은 처음에는 상황을 써주는 거예요. 상황.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목표를 언급해 줍니다. 그 당시에 내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거를 목표를 이뤄나가는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한계 같은 걸 적어주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은 이 어려움과 한계를 안 써요. 그래서 최근에 진단 컨설팅 온 친구들, 첨사 컨설팅 받은 친구들 다 이게 없었어. 내 경험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극복 과정이 있겠죠. 이때 이 코어 밸류로서 극복되는 과정인 게 좋다. 아시겠죠? 만약에 코어 밸류가 상호 신뢰야, 그럼 상호 신뢰로서 뭔가 극복이 되는 거,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이거는 목표에 대한 달성 여부입니다. 목표가 달성됐는지 안 달성됐는지.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가 배운 점이 뭘까요? 교훈이 있겠죠. 코어 밸류 겁나 중요하네, 개 중요하네, 이런 걸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회사 들어가서 이 코어 밸류 어떻게 하겠다 라는 기여점까지 쓰는 이 경험 썰풀기를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런 프로세스를 이제 알겠어. 오케이, 이렇게 이제 두 가지식으로 써주라고요. 그 다음에 경험 썰풀라고요. 알겠어요. 근데 이게 겁나 어려워요. 이게 뭔 소리예요?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해석을 해주는 게 아마 오늘의 이제 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혁신 추구, 변화 주도, 상호 신뢰, 함께 성장, 이렇게 네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혁신 추구를 볼 때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써져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기존 절차를 개선하고 변형해서 성과를 낸 경험 쓰면 될 것 같아요. 또는 뭔가 꾸준히 뭔가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생각하고 했던 경험이 있으면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개선한 게 여기에서의 포인트겠습니다. 아시겠죠? 뭔가를 개선한 경험이 있고 그러면은 혁신 추구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혁신 추구를 선택하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변화 주도 있습니다. 변화에 대응하는 자세요. 그러니까 이거 개선도 변화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뭔가 제가 봤을 때는요. 여기 흐름을 읽고 민첩하게 대응을 하며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볼 때는 대응하는 것과 내가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그게 뭔 얘기냐면은 내가 개선을 하고자 하는 거는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선을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고 변화 주도는 변화에 대응한다고 돼 있거든요. 민첩하게 대응한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지만 이 주변이 바뀐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AI 시대로 바뀐 것처럼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그 환경이 바뀐 거에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AI 시대가 도래를 했는데 계속해서 AI 안 쓰려고 하고 친숙하게 안 하려고 하는 거는 이 민첩하게 대응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트렌드를 읽고 그 흐름을 읽고 트렌드예요. 네. 트렌드를 읽고 뭔가 지금 AI 시대로 흘러가고 있네. 이거에 맞춰서 뭔가 필요하겠어. 우리도 대응이 필요하겠어. 라고 하는 게 이 코어 밸류의 핵심이다. 라고 저는 봤어요. 그래서 오픈 마인드가 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그리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이걸로 얘기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대부분이 이거는 없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상호 신뢰입니다. 상호 신뢰 보면은 뭔가 서로를 동등하고 일관된 자세로 대한다. 이게 존중하는 태도죠. 네. 근데 여러분들 회사에 들어가면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텐데 회사에 들어가면요 여러분들 서로 무시하고 저 새끼는 진짜 일 못해 이런 것도 되게 생깁니다. 아시겠죠? 그러다 보면은 쟤랑은 말 섞기 싫어 이런 것도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소통이 안 돼요. 그리고 차별하게 되고 제 거는 왠지 쟤는 못하는 것 같고 그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관된 자세로 그러니까 쟤도 참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런 자세로 대하는 거 그리고 그럼으로써 이제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통을 하고 서로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경험을 쓴다면은 서로 존중하는 태도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제 갈등 경험 같은 걸 쓰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불신이나 의견 불일치가 있었지만 소통하고 오해 풀리고 해소한 그런 경험을 쓰면 되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요즘 트렌드에 맞다. 요즘 갈등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라고 저는 말씀을 늘 드리고 있는데요. 어느 면접장이든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걸로써 갈등 경험을 준비해 보면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 경험 한번 눈여겨 보시고 그리고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성장이 있는데요. 여기 나눔과 봉사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직무에 있어서 엄청 와닿는 그런 가치는 아니에요. 근데 함께 성장이 있습니다. 이름이 함께 성장이죠. 고객과 또는 팀원들과 함께 성장한다. 결국에는 협업 경험을 여기에 쓰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협업 경험. 협업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고 다 같이 한 단계 성장한 이야기를 좀 쓰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협업 경험, 갈등 경험 또는 변화에 대응했던 경험 아니면은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 변화를 개선해서 효율성을 높이거나 했던 경험이 있으면 그거에 맞는 거를 코어 밸류를 정하고 기재를 이 흐름에 맞게 쓰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4번 보겠습니다. 조직 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무엇인지 본인의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기술해 주세요.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조직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요거부터 생각하기보다는 일단은 여러분의 경험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단체 생활 같은 데서 이 단체 생활이라는 건 이제 뭔가 팀플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르바이트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동아리, 아니면 학생회, 아니면은 봉사활동 단체 등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단체 생활에서
협업을 했어요. 협업을 한다는 거는 공동의 목표를 이뤄나간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모두가 같은 목표를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한 경험이라고 보면 되고, 그거를 통해서 목표 성과를 달성해 나간 경험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핵심 요소, 즉 배운 점 아니면 교훈 이런 것들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팀은 왜 성공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 팀은 왜 성공했을까?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서 성공했을까? 소통과 공유의 자세로 성공했을까?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니면은 뭔가 리더의 뭐 동기부여, 뭐 리더십 뭐 이런 걸로 성공했을 수도 있고요. 리더의 역할이 정말 컸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서로 존중하는 자세, 아니면은 갈등이 생겼을 때 갈등 해결 방안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 뭔가 노하우는 다 다를 거예요. 누구나 성공의 비법은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 경험을 먼저 떠올려라. 이것부터 떠올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것부터 떠오르는 게 아니라 일단 내가 가장 적극적이고 치열하게 한 공동의 목표를 이뤄간 그런 협업 경험을 떠올리고 거기서의 배운 점 교훈 역추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성공했을까를 생각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씩 첫 문장은요. 언제 라는 하면서 모모를 통해 이 모모를이 이제 모모한 상황에서 이렇게 쓰자. 조직 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 모모를 기반으로 이제 뭐 상위 1% 성과를 거둔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보여줬죠. 그리고 성과 보여줬죠. 그래가지고 그래 이걸로써 뭔가 조직 생활에서 성과를 거뒀네 라고 좀 보일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썰 푸는 건요 똑같습니다. 얘랑 똑같아요. 그럼 뭐겠어요? 이 극복 과정 때 뭐겠어요? 조직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극복해 나가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쉽다, 그죠? 너무 쉽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시도 많이 들어드렸고, 그래서 어떤 걸로 성공했을지 여러분들이 감을 아예 못 잡았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기재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문항 직무 문항이었고요. 2번 문항 이것도 직무 문항에 해당이 되고, 3번 문항 인성 문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직무 경험이 아니어도 됩니다. 4번 문항 직무 경험 아니어도 됩니다. 인성 문항이죠. 그래서 직무 인성 두 문제 두 문항씩 나온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게 보고 인성 문항에 물론 직무 경험 써도 돼요. 근데 꼭 쓸 필요는 없다. 이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굉장히 속도감 있게 STJ 바이오의 21개의 공고와 그리고 4개의 자소서 문항 분석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부터는 Q&A를 좀 받아볼게요. 여러분들 호이님이 전문학사 이상 공고에 학사졸이 지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거는 비추천입니다. 이미 지금 학사졸 TO가 많잖아요. 이거는 안 뽑힐 확률이 높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TO가 하나만 있고 전문학사졸 이상이라고만 있으면은 그건 괜찮은데 지금은 학사졸까지 따로 구분해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좀 예외사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이님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좋은 질문이었고요. 고냥이님이 ST젠 바이오 이력서에 취미특기는 뭘 적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취미특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취미특기를 적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운동, 헬스, 산책, 그 다음에 피아노 연주, 태권도, 유도, 주짓수 이런 것들이 있겠죠. 바둑도 있을 거고 테니스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걸 왜 적냐면요, 취미특기는 어떻게 보면은 스트레스 해소 방안 이런 것과도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고 극도의 불안감, 불확실성에 쌓였을 때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유추할 때 취미랑 특기를 보기 때문에 좀 이런 라이트한 것들 위주로 좀 써주고, 내가 뭔가 스트레스 관리 방법에 대해서 나왔을 때 이런 걸로 대답해야겠다 하는 거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고냥이님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성진님이 IPC 원자재 QC 초대조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화학시험 유경험자 우대사항인데 저는 HPC FTIR 했습니다. 맞는 건가요? 일단은 분석기기 경험자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화학시험 유경험자는 이화학시험 항목을 해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진님이 이화학시험을 해본 거라면은 그거에 맞다고 볼 수 있겠죠.
맞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원자재 IPC에서 통계는 어떤 통계를 이야기하는지. 통계 같은 경우에는 통계적 데이터 분석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해 보면 좋아요. 통계적 데이터 분석. 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적 유의성을 따져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의미가 있는지, 이 데이터로서 적합성과 그리고 트렌드 관련된 걸 좀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트렌드 관련된 걸 보면 되겠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QA 직무에 가까운 파트가 QA 오퍼레이션 파트라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경쟁률이 좀 높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ST젠 바이오 품질 관리 파트 중 IPC 원자재 제품 둘 중 어디를 지원할지 고민됩니다. 어디가 신입에게 더 합격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리고 이직 시 아니면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어느 쪽이 더 도움이 될까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미래 쪽에 도움이 되는 건 제품 쪽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신입으로서 합격 가능성이 높은 건 IPC 원자재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이고 주로 뭔가 시험의 전문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험의 난이도나 이제 다양한 그 시험을 접해 볼 수 있는 것, 그런 거는 제품 쪽이 좀 더 낫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좀 더 제품 쪽을 선호하고, 실제로 원료 QC에 배정된 친구들도 제품 쪽으로 가려고 이제 노력하는 친구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아마 제품 쪽이 미래 가능성에 있어서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신입으로서는 그만큼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IPC 원자재가 합격 확률이 높겠죠. 공고가 나뉘어서 올라오는 경우에 분명 운빨이 있을 텐데, 뽑는 사람 입장에서 다른 팀 사람을 면접 보러 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QC EM으로 지원했는데 미생물로 서류 통과를 시키는 경우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직무를 추천받기도 합니다. 실제로 어떤 직무에서 떨어졌어. 근데 요거 다른 데로 한번 면접 봐보겠니? 또는 연로 올래? 이런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무시는 못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 주의해야 되냐면, 면접 때 이건 어때요? 그러니까 내가 지원한 것과 다른 직무 어때요? 라는 질문에 있어서 약간 긍정적이고 오픈 마인드로 임하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거에 있어서 저는 그거는 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방황할 확률이 높다. 네, 아시겠죠? 좋은 질문인데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뽕뽕이님이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ST젠 바이오 공고 자수 항목이 직무 2, 인성 2라고 말씀 주셨는데, 직무 영역만 4개를 작성하면 마이너스인지? 그건 아닙니다. 네, 직무 관련된 거 4개 작성해도 됩니다. NCC님, DP 생산은 생산 중에서도 조금 더 몸쓰는 제조 쪽에 가깝나요? DP에서 학사 뽑는 경우가 잘 없던데, 이번에 ST젠 같은 경우는 문서 작업이 주가 될까요? 아닙니다. 충전 작업을 하실 겁니다. 물론 이제 문서 작업도 다 많이 하죠. QMS 업무도 하고, 그리고 관리 업무도 할 거고, 근데 충전 작업도 진행을 할 겁니다. DP 하다가 추후 다른 직무도 이동이 잦은지? 회사 내에서는 가능한 영역이긴 한데, DP 출신이면은 DP 위주로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죠. 그런 점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현님, 석사졸은 QCQA 오버스펙인가요? 이게 일단은 오버스펙이라는 인상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사인데 왜 QC 썼니? 석사인데 왜 QA 썼니? 이거에 대한 질문은 항시 준비를 해가야 됩니다. 지원에도 하도 안 뽑아서 QC보단 제재분석 연구직으로 지원하라고 해서요. 하도 안 뽑는다는 것도 수치로 봐야 됩니다. 총 몇 건 지원했는데 몇 번 탈락했는지 이걸 봐야 제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현님의 전체적인 스펙이 QC에 잘 맞춰져 있는지도 봐야 됩니다. 그냥 나 석사니까 QC 쓸게 정도로 그냥 아무 준비도 안 하고 QC를 쓰면 당연히 떨어지죠. 네, 그런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이런 제가 답변 드린 내용을 토대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버스펙만이 원인이 아닐 수가 있다는 점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서현님, 아시겠나요? 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룬님, 식품회사 분석연구센터에서 이화학 분석 업무 했던 것도 도움이 될까요? 총당, 환원당, 염분 등 분석했고 HPC를 다루진 않았습니다. 아쉽지만 분석기기가 겹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시험 항목이라고 하는 아까 확인 시험, 순도 시험 이런 것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겹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룬님이 적어주신 거는 시험 항목도 장비도 겹치지가 않아요. 그래서 도움이 크게 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냥 그걸로써 그냥 실험 테크닉이나 주의점 그런 것들, 노하우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난 정도, 그걸로 어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엄청 핏하게 어필이 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11시 3시간 26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마감 이후에 질문하는 거는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점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만큼 제가 더욱더 여러분들 질문이나 궁금증 이런 거를 풀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 지금 답변 못한 거는요, 첫 번째 유튜브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인스타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릴게요. 또는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여러분들이 질문 게시판을 활용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드리는 형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유튜브랑 인스타가 우선입니다. 제 릴스나 아니면 게시물 이런 데다가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방안을 좀 마련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질문을 좀 답변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볼 거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처음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최근에 조회수가 잘 나온 릴스 영상이랑 그리고 쇼츠 영상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규 유입이 되신 우리 팜치니 분들이 계실 텐데요. 재치현 영상 기존의 영상들도 좋은 게 많으니까 많이 정주행을 하시면요, 여러분들 취업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매주 월요일마다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QA 직무를 파헤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또한 STGen 바이오처럼 또 뭔가 공고가 터지면 또 가져오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은 공고, 대규모 공고,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공고가 있으면 가져올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라이브 기대해 주시고요. 그때마다도 질문 많이 주시면서 여러분들 궁금증, 고통 이런 것들을 해소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UOH님 감사합니다. 체력 폼미입니다. 감사합니다. 놀라운 거는 제가 이게 아침 10시경부터 이제 일을 계속하고 밥도 진짜 아까 10분 만에 먹고 그러고 계속 일하다가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초과 근무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게 매주 월요일마다 이제 라이브도 계속 하고 있다는 점. 이게 다 뭐다? 여러분들을 위한 거다. 예. 저를 위한 것도 있어요. 예. 저를 위한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게 저를 위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시고 앞으로도 제가 이렇게 드리는 기운과 힘이나 에너지 같은 것들을 받고 기운 내셔서 멘탈 잘 이겨내시고 취업까지 단기간에 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룬님. 진짜 최고의 특강 바로 카페 가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룬님. 그 홈페이지도 있거든요. 홈페이지도 가입하세요. 예, 홈페이지도 가입하시고. 얌얌님님. 네, 다음 주도 제가 이 갈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는 이 갈아야 되겠어. 그리고 이제 2월에 오픈되는 자소서 면접 수업, 이 리뉴얼되는 강의들도 기대를 해주세요. 이 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요 정도입니다. 예, 진짜 제가 얼마나 진심으로 일하는지 여러분들이 다 보셨다면은 강의 수준이나 컨설팅도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후기만 봐도 알 겁니다. 후기만 봐도 제가 지금 인스타에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스토리로. 너무 감사하게도 친구들이 다 후기를 막 이만큼 써주세요. 근데 그만큼 저도 열과성을 다하고 그리고 그걸 받아주시는 여러분도 너무 감사드리고, 어쨌든 이런 후기들을 어디서도 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들. 네. 그만큼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으니 잘 지켜봐 주시고, 여러분들은 재치현을 믿고 계속해서 이대로 취업을 해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합격했다, 좋은 소식 전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들 화이팅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받은 에너지 통해서 여러분들 취업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다는 걸 굳게 믿고 여러분들 임하시면은 여러 가지 합격자분들 처럼 되실 수가 있으니까요. 합격하시고 나서는 연락 주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취업으로 인한 고통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재치현 라이브는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4개월, 6개월 안에 취업하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